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9번째 들레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9번째 주제는 천혜고원에 나오는 리좀 개념과 그 다음에 제3장의 도덕의 지질학이라고 하는 그 장을 3장은 특히 어렵습니다. 지질학과 그 다음에 생물학 그 다음에 분자학 뭐 별게 다 나오는데 동물학자도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도가 집약해서 들레즈의 사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리좀과 지층 어떻게 제목을 정해야 될지 리좀과 지층이라는 제목으로 천혜고원 1장과 1장이 아니라 서문으로 리좀을 쓴 거죠.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3장에 나오는 기원전, 그죠? 기원전 만년, 여러분, 기원전 만년이면은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난 시절보다 더 오래된 거죠. 기원전 만년. 지구는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 부분 독특한 제목입니다. 지구는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지구는 자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아니라 지구는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가. 저는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 그 니체의 도덕 외적 의미에서야 진실과 거짓을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에서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태어나고 번개가 반짝일 때 인간이 태어나서, 그죠? 인간이라는 게 인식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언어와 이 세계 인식의 관계를 칸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비판을 한다고요. 물 자체를 도저히 인간은 인식할 수 없고, 이 부분을 이 생각이 났고, 도덕의 지질학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이 있죠. 물론 그 작품과는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그죠? 어쨌든 여기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은 기존 질서를 확립한 지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태어날 때부터 지층화가 되어 있고, 이거는 문화와 자연의 어떤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는 이러한 지층에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탈영토화를 하면서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지층화는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여기에 챌린저 교수와 자기 자신을 인류학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러한 지질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그러한 챌린저 교수의 그런 말들을 대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지층화는 영토화요. 이 영토화는 어떤 니체의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말하자면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억압해서 지층을 형성하는, 그것을 들레즈는 포섭이라고 그래요. 포섭을 해야 돼. 힘들을 포섭해서 지층화가 형성되지만 거기에 저항하여 또 다른 힘이 또 다른 지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지층은 외부 환경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이런 방식으로 지층의 구조를 설명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3장은 여러분들이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읽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래도 지형도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책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마치 레비스트로스가 그 원시 시대, 그 다음에 지구의 최초의 발생 지점에서 그 구조주의를 설명할 때, 그죠?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는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갑각류의 게 있죠, 게. 개의 껍질을 벗기면 거기에서 생명성이 드러나잖아. 감각이 있고 지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지구의 표면을 벗겨내면 거기에는 이러한 생명성이 지층 속에서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문화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자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가, 인간화된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역사의 형성을 해석해 왔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사유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또한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들레즈의 사유가 3장에는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화의 지층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마르니테와 옐름슬레브의 언어학의 개념을 갖고 와갖고 지층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화된 언어의 의미로 기표화와 주체화의 작용을 통하여 내용과 표현을 분리해서 하잖아. 옐름슬레브가. 마르니테는 제1차 분절과 2차 분절을 분리해갖고 설명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원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단지 공존하며 뒤섞여 있고 그런 식으로 지층의 분절을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니체가 도덕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언어와 이 세계의 관계,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들레즈의 모든 사유 속에는 니체의 흔적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것으로 환원될 수는 결코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러한 지층은 지층적 사유는 언제나 탈지층화를 지칭하는 거예요. 국가와 권력의 힘은 언제나 포섭하는 능력이 있어. 포섭하고 그것을 결합해서 통접한다 그러죠. 그런 관점에서 이 사유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힘을 통하여 지층이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한 번의 강좌로 세부적으로 전부 다를 다룰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게끔 예도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철학자로서 니체의 전문가로서, 니체를 공부한 자로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또 철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그죠?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통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들레즈의 사유는 이러한 탈지층화, 존재와 존재 사이의 존재의 틈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죠? 이런 다양한 그 틈이 바로 진료가 나타나는 지층의 외부에 있어요. 진료는. 그래서 들레즈의 사유는 이제 서문으로 돌아가서 리좀적 사유, 그죠? 리좀. 여러분들 리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뿌리식물, 수목형의 어떤 그러한 나무를 수목형이라고 그러죠. 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 있고 줄기를 통하여
나무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이러한 이항대립. 여기 보면 레비스트로스까지 까는 거예요. 이런 수목형의 어떤 그러한 사유는 들레즈 이전에, 그죠? 레비스트로스까지 이러한 형이상학, 서구 형이상학 전체가 이러한 질서에 의하여, 이항대립적 구조에 의하여, 플라톤적으로 말하면, 이데아와, 현상계를 나누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진료와 형상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런 이항대립, 이항대립에 의하여 사유를 통하여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들레즈가 리좀을 설명할 때에 수목형의 형이상학, 서구 형이상학의 질병은 바로 이러한 초월성에 있다라고. 초월성은 뭔 뜻인가 하면은 서구 형이상학이 뭐죠? 서구 형이상학이 언제나 현 실태로부터 원인과 근원을 찾아 나서는, 여기에는 하이데거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그 의미를 현재 보이는 것에서 근원과 원인, 역사성의 최초의 출발점을 찾아서 역으로 올라가는, 이건 뭐 신존재증명도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신학도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초월성, 지금 보이는 것에서 목적으로부터 근원을 찾아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의미를 확정하는, 그래서 의미의 현존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초월성은 서구 형이상학의 질병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니체한테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덕의 계보학 제2 논문 12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모든 존재의 변형, 생성은 결코 형벌의 목적, 예를 들면 제도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니체가 설명해 형벌을 이야기하면서 슈트라페, 형벌의 목적은 형벌의 기원을 설명해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인류의 문화의 역사는 지층을 갖고 있고, 이 지층은, 그죠? 지층은 언제나 매 순간마다, 매 시대마다 더 큰 힘이 더 작은 힘을 억압한 흔적.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하여서는 그 문화의 심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리고 없는 시대를 언어 영양사적으로 추적해서 그 시대에 어떤 역사가, 어떤 힘이, 어떠한 그 들레즈 용어적으로 강도가, 힘의 강도가, 강도가 아니라 힘의 강렬함, 앵땡시 때라 그러죠.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차이와 반복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강렬함, 강도, 그죠? 어떤 힘의 강렬함이 더 작은 힘들을 억압해서 지층화를 형성했는지, 나중에 이거는 국가의 권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도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원과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재 상태의 형벌의 제도를 분석하여 그 기원을 그냥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형이상학은 거부해야 된다. 니체가 이래 말하거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문화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의 지질학은 도덕의 계보학과 제목도 비슷해. 그러나 내용은 니체는
결코 지질학적이고, 그 다음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미분자, 그 다음에 고분자, 이러한 물리학적인 개념들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 방식대로 다르게 사유해서, 지구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지층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들레즈의 창조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배후에는 니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좌는 사실 니체 전문가들에 의하여 들레즈 읽기를 한 자들만이, 그죠? 들레즈가 이런 말을 하진 않거든. 들어볼 수 있는 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도TV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초월자를 향하여 지금의 이러한 현실태로부터 잠재태의 근원을 아니면 최초의 기원, 근원을 파헤쳐 올라가는 이런 형이상학, 수목형의 형이상학은 하나의 서구 형이상학의 질병이었다. 이러면서 리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좀은 줄기식물로서 나무와는 달라 질서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유기체적인 통합, 하나의 중심을 통하여 통합을 이루어내는 걸 거부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양한 중심체들이 있고, 그 중심체를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리좀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서, 표면과, 심층이, 표면과 심층의 변증법적인, 그러한, 들레즈는 변증법이란 단어를 싫어하겠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접속되어 있으면서 땅 속에서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식물을 형성하는, 열매도 맺는, 이러한 구조를, 리좀형이라 그러는데, 이 리좀형을 이제 예도가 오늘 들레즈의 사유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들레즈를 따라서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서 지질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좀형을 들레즈는 첫 번째 코넥시옹이라 그래서 접속이라 그러죠, 여러분. 접속, 연결이라 그러죠. 연결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당연히 수목형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수목형과 다른 리좀형의 사유가 연결을 특징으로 잡는 것은 어떤 이항 대립을 통하여 이데아와 현상계의 이항 대립, 그 다음에 실제와 표상의 이항 대립, 이런 방식의 사유를 따라서 접속을 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것을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접속은 완전히 다른 타자성, 그래서 질적으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런 것과의 접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접속을 통하여 탈형토화가 일어나고 탈형토화가 일어남으로써 다른 것과의 결합을 통하여 전체가 바뀌어진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수목형의 사고는 뭐야? 접속이 일어나도 전체가 변화되지 않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들레즈 사유에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적 사유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제가 볼 땐 이 리좀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여러분, 이건 데리다랑도 연결될 수 있고 푸코랑도 연결될 수 있고 다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 리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리좀의 접속은 어떤 형이상학적 질서에 의하여 중세는 신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질서화되죠. 그런데 신이 변하나요? 하나의 부분의 접속이 변한다고 전체가 변하지 않잖아. 그 모든 형이상학적 질서를 신을 중심으로 했고, 데카르트 이후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접속을 했어. 맞죠? 그 다음에 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죠? 또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플라톤은 이성을 중심으로,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이성이, 감각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데, 이 감각과의 접속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향 대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다른 것과의 접속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게 접속은 수평적 접속인 거야. 수직적 접속이 아니라고. 형이상학적 질서에서의 그러한, 예를 들면 플로티누스의 일자로부터 정신으로 누스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동물적인 그런 감각적인 것들이, 인간의 영혼으로부터, 동물적인 것, 식물적인 것이 유출되잖아. 그런데 이 접속이 변화된다 그래서, 접속이 일어난다 그래서, 신의 어떤 가장 윗자리에 있는 일자가 변화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리좀형은, 특정한, 완전히 다른 것, 다른 것과 유사한 것과 이런 거 구분하지 않아. 그런 것과 접속함으로써 또 다른 본질이 형성되는 거야. 그렇네. 수목형에서는 뭐야? 접속이 일어나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그런데 들레즈의 리좀적 사유에서는 접속을 통하여, 모사를 통하여, 감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대상과의 접속이 다르게 일어나면 그 본질이 변해버리는 거야. 이 리좀적 사유는 천혜고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들레즈의 초기 사유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들레즈의 초기 사유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있죠? 의미의 논리에서 보면 스토아 학파를 설명할 때, 여러분. 생각나죠? 예도가 이미 강좌를 열었듯이. 거기에서도 의미는, 결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물들, 우리가 감각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것 자체, 모상 자체, 시뮬라시옹 자체, 시뮬라크르 자체의 어떤, 그 사물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제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지로 밖에는, 시뮬라시옹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러한, 이 세계의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다른 코드는 없다는 거거든. 이해가 되죠? 그런 방식으로, 리좀형에서 첫 번째 유형이 바로, 금방, 예도가, 설명했듯이, 그런 특징을, 첫 번째 유형에서는 접속을 통하여 완전 다른 것, 그죠? 다른 본질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리좀의 특징은 이질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접속의 개념이 확정되는데, 이질성, 제네이테라고, 여러분.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질성, 종류가 다른 것, 질이 다른 것,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 어쨌든, 에테로제네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리조움의 이 접속이 완전히 다른 것과의 접속을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목형은 뭐예요? 동일한 것들을 분류적으로 묶어 놓잖아. 그죠? 요거는 요 가지에 들어있고, 저거는 저 가지에 들어있고, 신의 속성은 요 가지, 인간의 속성은 요 가지, 그 다음에 동물의 속성은 요 가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일해서,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는 줄기.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적 질서를 나열했다 그러면, 이제 리좀적 사유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이질적인 것, 그죠? 다른 것과의 접속을 통하여 다른 것이 또 다른 이질성을 창조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제네이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접속이 동일하게 유사한 것을 통하여 접촉을 해도, 여러분, 장소와 시간만 바뀌어도 동일한 것이 다르게 인식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것이든 완전히 타자적인 것이든 이질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접속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접속은 유연적인 거야, 리좀론. 그런데 수목형은 규칙성이 있어. 그 규칙성에 따라서 특정한 질서 안으로 포섭되는, 통섭되는 그런 유형의 접속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리좀적 유형은 완전히 다른 것, 타자적인 것, 그런 것과 접속될 수 있어. 지구의 도덕의 지질학이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입기계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추상기계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고통기계라 그러죠. 지구도 고통을 느끼고, 감각하고, 지각하고, 그리고 실체로서 언제나 분절하는, 그러면서 특정한 지층을 형성하는, 하나의 지층은 실체로서 규정될 수 있고, 그 실체는 독특하게, 이건 움직이지 않는 실체가 아니에요. 스피노자적으로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실체야. 이 실체는 옐름슬레브의 내용과 표현으로 이중 분절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나누어질 수 없고, 그것은 언제나 특정한 방식으로 수직적이고 병렬적인 그러한 지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수직적 지층과 병렬적 지층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중 분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층은 이중 분절을 통하여 언제나 변화되어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직적인 분절은 뭐예요? 수직적인 분절은 그냥 입은 먹는 거고, 그죠? 배가 고파. 그래서 입과 혀와 그 다음에 식도를 통하여 들어가서 에너지를 창출하는, 이런 것이 수직적인 병렬이에요. 이거는 통섭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층화는 언제나 결코 수직적 그러한 배치, 어자스멍이라 그러죠. 배치에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입은 언제나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물과 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음식이 없는데 이 입이 못 먹으면 죽어버리잖아, 여러분. 그래서 음식과의 관계를 혈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한 지층은 수직적인 어떤 그러한 배치는 또 다른 병렬적 배치를 통하여 그 환경과의 결합을 통하여 끊임없는 지층화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하고 입이 같아요, 여러분. 완전 이질적인 거지. 예를 들면 완전히 이질적인 거잖아.
두 개가 결합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인간의 입하고 음식물은 바깥에서 나오는 거잖아. 지층에 예를 들면 인간의 이러한 구조, 입 구조를 갖다가 지층이라 그러면 이 지층은 외부 환경 세계와 결합해서 또 다른 지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병렬적 배치라 그래요. 수직적 배치에서 병렬적 배치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질적인 것들을 통섭하고 또 탈영토화하면서 또 다른 것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은 다른 인간과 만나면 성적인 어떤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고, 이건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특정한 의미화의 입은 먹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다양한 그러한, 접속을 통하여 또 다른 이질성과 결합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이질성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은 리좀적 사유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봐봐. 수목형에도 다양성이 있어.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 뿌리와 줄기와, 나무를 형성하는 잎들이 각각 다 달라. 또, 열매 자체도 달라. 다양성을 형성해. 그런데 문제는, 특정 수목형은, 그러한 다양성을 설명할 때에 연결되어 있고, 질서가 잡혀져 있고, 특정한 의미로 기표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리좀형의 다양성은 그런 게 아니야. 리좀형의 다양성은 결코 부분을 통하여 종합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양한 중심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줄기식물에서 여러분들 땅에서 나타나는 감자라든지, 여러분들 감자가 같은 감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감자도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모든 감자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접속을 통하여.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게 감자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 다른 이질적인 지구의 지층화에서 설명하듯이 또 다른 힘에 의하여 다른 새로운 현실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로점, 잠재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를 알로 설명하잖아요. 알. 아직 부화되지 않는 그러한 동물의 알과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잠재태, 진료가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의 개념을 동물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바꿔버려. 그 동물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1차 자료에 보면, 여러분, 진료라는 건 뭐예요? 진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진료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진료가 아니에요.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물질의 입자라든지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생성하게 할 수 있는 최초의 분자보다도 더 작고 원자보다는 당연히 더 작은, 그래서 제로점까지 무한소까지 줄어들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작아지면 특정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잖아. 진료는 모양을 갖고 있고 딱딱함을 갖고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층을 형성하는 진료는 언제나 내용과 형식의 이중화를 통하여 지층을 형성하는데 그 기본 단위가 진료의 실체야. 그런데 이 진료와 실체는 힘을 생산하고 힘의 제로점으로부터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고밀도의 강렬화에 힘을 포섭해서 하나의 지층이 형성된다 그러거든요. 이 힘이 뭐예요? 국가의 힘이에요, 여러분.
국가도 되고 더 큰 힘이 어떻게 해서든 지층을 형성해 온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진료는 흐름이요. 그리고 분자보다도 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과도 접속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나 잠재태로서만 부화하지 않는 알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언제나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언제나 지층의 틈을, 존재의 틈 사이에서 존재를 형성하게 만드는 그런 게 진료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어떤 그런 플라톤의 진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가 돼요? 휠레라는 이 그리스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세 번째는 바로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은 질적으로도 다르고 이질성을 갖고 있으며, 이 이질적인 것에 접속하여 언제나 새로운 또 다른, 그러니까 중요한, 들레즈 사유에서 중요한 게 뭐야? 이데아는 없다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듯이 이데아는 없어. 그냥 이 세계의 사물의 어떤 그러한 그림자 효과가 바로 의미화예요. 시뮬라시옹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재현이나 모사 같은 거는 없어.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현시하게 해야 모든 형이상학, 수목형 사유가 형성이 되는데, 들레즈의 사유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아니라 리좀형에서는 언제나 그 모사 자체가 모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게 아니야. 모사는 언제나 다른 것과의 접속을 통하여 완전히 본질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이 전체를 형성하고, 이 부분이 바뀌어진다고 전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안 바뀌어지고, 이런 게 모던적 사고잖아, 그죠? 그게 아니라 리좀적 사유에서는 다른 접속을 통하여 이질적인 것이 나타나고,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중심을 형성하는, 그래서 하나의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중심은 언제나 중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적분에서 차이와 반복에서 설명, 이게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미적분에서 특정한 가까이에 있는 지점을 제로점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도가 나타나고, 그래야 기울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강도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강렬화로서만, 이러한 강렬화가 언제든지, 출발점으로서, 제로점으로서, 좌표로서 그려질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명확한 공간의 개념으로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힘의 강도에 따라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좌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중심을 이루어서 접속을 통하여, 접속이 뭐예요? 거기에서 3장의 도덕의 지질학에서 독특한 말을 합니다. 탈영토화가 없으면 코드가 없고, 탈코드화가 없으면 재영토화가 없다 그래요. 이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접속은 언제나 선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 선도 고정적인 게 아니야. 그 선도 단절이 일어나고, 접속은 언제나 디스종크시용, 단절을 전제로 해야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은 단절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도 종류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양한 중심만이 존재한다고 그러고, 네 번째가 독특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가 탈기표화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 말이야? 뭔 말이에요? 들레즈의 언어학을 예도가 또 다루겠지만, 들레즈의 언어학의 예표가 여기 들어있어. 여러분, 그는 프루스트의 기호에 대해서도 연구한 자로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들레즈도.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니체가 가르쳐준 그런 사유도 있어요. 삶은 결코 언어로 표현될 수 없어요. 사물은 언어를 언제나 넘어서, 그래서 칸트도 물 자체를 나눈 거예요. 맞죠? 사물은 결코 언어에 갇히지 않아. 사물은 생성하고 변화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차이를 만들어내. 이런 방식으로 들레즈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들레즈의 비기표화, 비의미화의 단절은 뭔가 하면은 다시 말하면 언어의 문법과 구조주의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이양대는. 그거는 수목형 사고에서나 가능한 거지, 의미는 현존화되지 않아. 목소리와 현상에서 외부를 사유하는 거야. 외부로부터 내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사유는 데리다랑 어느 정도 조금 구분이 되지만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야. 언제나 지층의 외면에 진료가 있는 거예요. 이 진로는 흐림이요, 변화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지속과 생성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현실태로 확정될 때 지층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은 또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르게 탈영토화와 탈코드화를 통하여 또 다른 이질체를 형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좀적 사유인데, 리좀적 사유에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 네 번째에서 기표화의 사물의 움직임, 생성과 존재의 물 자체의 생성은 결코 언어에 붙잡히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기표화는 언제나 느린 거예요. 그 기표화에 의하여서는 기표화는 정지시켜. 언어는 모든 것을 통합해버려. 나무, 뭔 나무야, 여러분. 이 세계에 셀 수 없는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통합과 질서와 안정을 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삶의 현실은 결코 이러한 언어에 잡히지 않아. 그래서 리좀적 사유는 언어학의 문법과 구조를 거부합니다. 이게 네 번째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혜고원에도 언어에 대한 기호학의 어떤 체계가 나와요. 그 부분도 예도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또 세밀하게 다루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도 그리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도라는 게 뭐예요? 지도는 서구 형이상하게, 다시 말하면 수목형적 사고에서 말하는 제형과 표상과 어떤 것의 모사의 개념에 어떤 것들을 흉내내어 모사한다 그러잖아. 그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는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어떤 인식의, 그죠? 질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세계의 지형도, 지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또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도를 그리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들레즈가 천혜고원에서 지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리좀적 사유는 지도 그리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가 합폭에 그림을 옮겨 놓듯이 그 그림은 이 세계 사물을 재현하는 게 아니야. 맞죠? 재현이 아니라 그려진 그림은 실제 사과랑은 다른 그러한 예술적 사과죠. 그러나 그 사과는 그림으로 옮겨졌을 때 재현한다 그러는데 재현이 아니야. 예술가는 형상을 바꿔버려. 그래서 다른 본질이 돼버려요. 다른 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여러분, 언제나 예술가는 탈코드화하는 자예요. 맞죠? 그래서 지질학의 지층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또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네. 여러분들 19세기 초에 디상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뭐죠? 그 전에 예술의 전통적인 예술의 지층을 깨버린 거라고. 그게 뭐죠? 디상. 디상은 소변기를 갖다 놓고 그냥 소변기를 샘이라는 제목으로 붙여갖고 갤러리에 갖다 놨다라고. 디상은 그 전에 예술의 공식을 벗어난 거죠. 그 기존에 있었던 더 센 힘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예술의 영토화를 벗어난 거예요. 탈영토화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공산품조차도 예술은 그전에는 언제나 고전 예술들, 전통적인 예술은 예술가의 어떤 고통과 예술가의 그런 것들, 그 고뇌와 그 다음에 수고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의 탄생을 언제나 생각했다. 그런데 공산품을 갖다 놔놓고,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산업기술이 만들어낸 그러한 현대의 소변기를 갖다 놔놓고 그게 예술작품이라고 그런 거야. 거기에서 탈영토화를 통하여 그는 위대한 예술가로 언제나 새로운 기표화로 나타나듯이 그런 방식으로 지도가 그런 거예요. 지도는 우리의 삶의 실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실천을 통하여 그 지도를 따라 우리는 행동해. 지도는 결코 뒤집어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도는 바뀌어질 수도 없어. 그 지도는 언제나 새로운, 그죠? 새로운 길을 표시해. 위험물을 표시하고 거기에는 리좀형의 어떤 그러한 사유와 같이 그러한 뿌리 줄기가 그려져 있어. 그건 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 위험의 지역을 표시해 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통일적으로 중심의 좌표가 없어. 맞죠? 지도가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어? 중심의 좌표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왜?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다른 놈은 거기로부터 좌표를 정할 것이고 하나의 좌표가 없어. 보는 놈마다 다른 좌표를 갖고 목적지를 따라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선들은 어디에서부터 탈영토화되고 어느 중심이 중심이 되든 모든 것들이 언제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만이 있어. 맞죠? 그리는 놈에 따라 중심이 달라져. 목적지에 따라서 다 달라져. 그런데 하나의 목적을 가는 놈이 어디 있어? 우리가 오늘 타도 이 동네만 해도 버스가 수백 대가 아니에요. 수십 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잖아. 거기에 중심이 어디 있어? 한 인간이 지정하는 목적지가 중심이에요. 폭력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지도화는, 지도 그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나타내서 중심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 지도 그리기를 통하여 더 작은 힘을 억압하는지의 지형도도 볼 수 있고, 새로운, 그래서 유목민적, 리좀적 그러한 인간은 스스로가 지도를 그리는 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죠. 그 지도를 그리기를 통하여 언제나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그러한 중심을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지도 그리기. 그러나 그 지도 그리기는 결코 기존에 있었던 거를 동일하게 재현하는 게 아니야. 레프레정 따시용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특정한 지층화는 이미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제나, 진료, 실체로서, 그 다음에 내용과 표현을 갖고 있는 그 지층의 특정한 모양은 다른 지층과 연결되어 있고, 그 지층은 언제나 탈용토화를 통하여 또 다른 방식의 지층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 지층의 다양성, 그리고 지층화의 틈 속에 끊임없이 숨어 있는 그러한 강렬한 힘으로서, 잠재태로서 존재의 틈 속에, 지층의 틈 사이에 존재하는 그 잠재태의 힘은 언제나 그 지층화를 고발할 수도 있지만, 그 지층화,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그 잠재적 힘은 언제나 새로운 영토화를 통하여, 탈영토화를 통하여, 새로운 코드화를 통하여 새롭게 재영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갖고 있다라는, 이게 바로 리좀과 지층에 대한 그러한, 그래서 지층은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나 잠재적 힘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해체되고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 탈지층화, 탈영토화를 통한 탈지층화, 지금까지 문화가 형성해 온 더 큰 힘의 어떤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힘에 의하여 지층화된 그 지층은 언제나 탈지층화, 유목적, 리좀적 사유에 의하여 탈지층화 된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는 도덕의 지질학에서 권력과 이데올로기는 결코 탈지층화와 탈영토화를 앞서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 유목적 인간만이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지도 그리기를 통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탈영토화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역시 유목적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도 강좌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길어졌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